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는데요.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과정의 운명을 살게 하신 탈북민과 특히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섰다 아직도 동토의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수많은 국군 프로분들을 위해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해주십시오. 조건 문제도 마찬가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런 귀한 세미나의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원 인권연구소장님, 이재원 변호사님 사회로 우리 유영복 어르신의 증언과 또 우리 재성우 박사님, 또 미국의 인권 변호사이신 아만다 몰루엣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이것이 공론화돼서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날 때까지
모두가 경청해 주시고 또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놀망초에 북군포로 송환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신 박정현 우리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견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나오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부족하지만 물망초에서 국토보로 송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대학교의 박정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소외당하고 아직도 해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려고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귀한 국군포로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에 81분이 넘어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료 지원 문제입니다. 귀한 국군포로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에 한해서 그 의료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나 자녀분들은 그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여기서 결혼해서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방부에 가서 그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의논을 드렸습니다. 단지 28분이 살아계시는데도 국방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이 60세 전에 결혼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럼 왜 60세 전에 그분들을 왜 못 모시고 왔습니까? 국방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분도 우리 국군포로 어른을 국가의 이름으로 모셔온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급히 필요하고요.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토론들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28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KBS 창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 나이가 90이신데 한 달에 20만 원 벌기 위해서 공원에서 쓰레기 줍고 계십니다. 현재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녀분들이 한 300여 분이 부모님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메일도 모르고 영어 한자 모르는 채로 여기 와가지고 북한에서도 최하위 생활을 했지만 이곳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취업도 어렵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 국가가 이제까지 그 국군포로들에게 못 해드렸던 부분을 정말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취업 지원 그리고 주택 지원 같이 세밀하게 해가지고 그 300분들이 이곳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이런 세미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가슴이 좀 먹먹한데요. 최근에 아마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안부 문제. 그래서 위안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계시다. 위안부 분들보다도 더 연령이 높으시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총을 들으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데 대한민국은 위안부 분들은 저는 위안부 분들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이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나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80여 분이 한국에 군포이시면서 한국에 오셨고요. 현재 생존하시는 분들은 28분이 계십니다. 그 8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세미나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북한에서 계시다 내려오신 우리 유영복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영복 어르신은 6.25 때 인민군의 강제로 징집되셨다가 탈출하셔서 국군이 되셨습니다. 1953년 김화지구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북으로 끌려간 후
납과 아연 생산지로 유명한 함경남도 검덕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셨습니다. 2000년 7월 70살임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셨고요.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6.25 전쟁 막바지 1953년 6월 10일에 강원도 금화전투에서 인해전술로 지휘하게 달려드는 중공군과 용감히 싸우느라 싸웠지만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 북한에 끌려가 47년간을 억류 생활하다가 2000년도 7월 달에 간신히 북한을 탈출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한국에 귀환한 이전날의 국군병사 유영복입니다. 작년에 세는 나이로 89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탄광강산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귀환한 국군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북한은 휴전되면서 응당히 송환해야 될 국군 포로들을 억류하고 강산 탄광에 투입해서 강제 억류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살아서 조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군의 본분과 명예를 찾아야 된다는 그 신념만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 힘든 노동을 시켜도 우리는 좀 참고 견디자. 언젠가는 우리가 조국의 꿈으로 돌아올 날이 있으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물론 이걸 참지 못하고 일부 국군 용사들은 포로들은 거기서 정면으로 항의해서 우리는 전쟁 포로다. 왜 우리들을 송환해주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키냐. 이런 항의를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과연 자기의 욕구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북한 당국의 그런 항의하는 국군 포로들을 색출해가지고 심한 사람들은 처형하고 또 일부는 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때문에 남은 국군 포로들은 좀 힘들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자. 옛말에 10년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활이 10년 이상 가겠냐 이러고서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희망을 가졌는가. 국군 포로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 있는데 아무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계시는데 이 수많은 국군 포로가 대한민국에 싸우다가 포로된 국군 포로가 북한에 있다는 걸 모르겠냐.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 50년이 변해도 우리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탄광강산에서 온갖 고역에 시달린 국군 포로들 1명, 2명 제가 올 때 2000년도 그때는 아마도 70, 80%는 고역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 국군 포로가 얼마나 있었냐? 물론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러나 북한이 1951년 6월 25일에 자기네 6.25 전쟁 1주년을 기해서 발표한 숫자는 얼마인가? 10만 8,257명이 응유했다. 자기네가 발표한 숫자예요. 인민군 총사령부가 발표한 숫자고. 그런데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그러면은 포로교환 때 대체 얼마나 돌아왔냐?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인민군 국군 포로를 북한이 10만 8,257명을 했다 했지만은 그러면 한국에서는 인민군 포로 얼마나 했는가? 물론 우리도 정확한 숫자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10만이 넘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 포로 숫자는 뭐 17만 명이지만은 그래서 실제 그만
교환돼서 온 포로가 몇 명이냐? 인민군은 우리가 75,527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줬어요. 75,257명. 그러면 한국에 돌아온 국군 포로는 몇 명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8,257명이라고 북한이 발표한 게 1년 후에 발표한 숫자인데 한국에 돌아온 국군 포로는 몇 명인가? 10,000명도 안 되는 8,343명. 그러면은 75,857명을 인민군 포로 보내주고 우리는 10,000명도 어때는 8,334명을 데려왔으니까 9명을 보내주고 1명만 버려요. 물론 그거는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국제 규정에는 포로된 숫자는 휴전이 되든가 종전이 되면은 무조건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북한은 얼마나 한 국군 포로를 옹유하고 있었겠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인민군 포로는 75,823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줬는데 국군 포로는 10,000명도 안 되는 8,334명을 받았다. 9명을 보내주고 1명 받은 꼴이니까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북한에 옹유되는 국군 포로가 몇 명이었다는 것은 지금 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군 포로들을 옹유해놓고서 부려먹었지만은 때가 되면 그래도 부려먹다. 늙어서 필요 없으면 보내주리라 하는데 끝내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쓸모없이 된 국군 포로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국군 포로가 많이 있었지만은 간신히 그래도나마 목숨을 걸고 탈출해온 국군 포로가 아까 말했지만 80명이 겨우 그것도 94년도에 조창호 중위가 처음에 탈출해 온 후에 10여 년에 걸쳐서 겨우 한 것이 80명이에요. 1년에 한 2명, 3명 이렇게 와서 겨우 8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생활한 것을 다 증언했어요. 세상에다가. 나는 아우지탕당에서 나는 어디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걸 다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하고 국군 포로 예우법을 발의해가지고서 우리 귀한 용사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줬고 살게끔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북한에서 비참하게 죽은 100여 명의 국군 포로의 자식들이 여기 330명인가 넘어와 있어요. 예? 그 가족들이 와서 또 증언하고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좀 예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국군 포로가 한 명도 없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우리 정부도 지난기한 정부도 우리가 전혀 노력 안 한 건 아니죠. 했죠. 그런데 북한이 한 명의 국군 포로도 없다 억지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질 않아서 여지껏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벌써 3차 정상회담까지 했잖아요. 내가 뭐 북미회담한 건 그 관계 안 하고 3차 정상회담까지 하고 이제는 종전선언도 하자. 평화적으로 지내자. 평화적으로 화해협력하자. 아주 좋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이 뭐냐? 6.25 전쟁의 나쁜 유산으로 남아있는 국군 포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지 이런 것을 나쁜 유산을 남겨놓고 종전선언을 한다. 그거는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가짜 종전선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속이지도 말고 대한민국도 속지도 말라. 솔직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국군 귀한 포로가 80명이고 북한에서 비참하게 죽은 국군 포로의 자녀들이 300여 명이 넘어와 있고 한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하는데 북한은 인정 안 한다. 이것이 그거는 대담이 안 되죠. 대한민국가 인정하는 국군 포로를 북한은 인정 안 한다면 그것이 대담이 되고 진정한 정전선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북한 포로들이 어떤 생활했는가 이거는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의 생존자가 아까도 여기도 나왔지만 있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할 적에 이 문제만을 깨끗이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진정한 종전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어떻게 생활을가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증언한 걸 알고 있고 거기서 고역하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말하지 않고 어쨌든 이번 종전선언 문제는 국군 포로 미관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생활했는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강산 탄광에서 정말 피치 못할 이런 고역 노동을 당연한 사실이고 이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국군 포로 송환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합류해달라는 이런 걸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상 제가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물망초 55번째 인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미비한 문포를 이걸 정해봤습니다. 올 연초에 아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죠. 그때 이후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우리 남측 대통령하고 종전선언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차례 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도 그들고 나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뭘 노리는 것인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영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종전선언이라는 걸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 것인지 그걸 과연 제대로 된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아까 이용복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간에 이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사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짧은 생각이고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도록 남북관계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도록 연구를 하신 우리 중앙대학교 재성호 교수님을 주제 발표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제 교수님은 뭐 저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는 뭐 대법원장 하는 분이 더 있지만 저로서는 우리 제 교수를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발표를 해주실 분은 아만다오 미국 변호사십니다. 이 아만다오 변호사님은 HRNK라고 하는 그 북한의 인권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그 단체에서 서울에 파견이 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국제법을 전공을 하셨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해주실 다른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박범진 북한 인권 시민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저보다는 한참 선배님이신데요. 기자 생활도 하셨고 14대 15대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 시민연합 이사장으로 아주 바쁘실 텐데도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기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먼저 재성호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만다 오 우리 미국 변호사님께서 한 20분 정도
그다음에 우리 박범진 이사장님도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궁금한 내용을 듣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성호 교수님을 모셔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 교수님 발표해 주시는 데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 주전공이 이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그동안 많이 해와서 제 전공이 아마 먼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귀한 자리에 제가 초청받아서 발표하게 되는 기분이 상당합니다. 제가 이 분량은 많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스킵하면 중요한 부분을 일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 상태 종전선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상태가 종결되고 평화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그런 선언이고 이것은 정치 선언의 일종이다. 조약이 아니라 정치 선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에는 뭐 전쟁 상태 종결의 의사라든가 뭐 불가침의 확약이라든가 평화 수호의 의지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 경우에 따라서 뭐그 우리는 분당국이니까 사회에 관한 내용이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법적 구성력이 없는 정치 선언이다. 이렇게 일단 법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어요. 이에 말해서 이제 평화협정은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평화 회복의 선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같은 거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청산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전쟁 책임이라든가, 뭐 배상 문제라든가, 또 뭐 이 국군 포로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난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귀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2차 세계전 이후의 평화협정에는 인권에 관한 사항, 난민 문제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요. 보스니아 포괄협정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요. 인권에 관한 사항. 근데 이제 2차 세계전 전에 조약이나 평화협정에서는 인권에 관한 내용은 사실 별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예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은 전례가 없어요. 사실은. 네? 선례는 전례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전이 일어났죠. 18년에 이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1년여간의 그 휴전 기간 동안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이 평화 조약이 체결되죠. 거기에 무슨 종전선언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태평양 전쟁을 종결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 조약도 1945년 9월 2일 날 이 동경만에 있는 미주리 함상에서 연합군 대표하고 일본 정부 대표가 뭐냐면은 무조건 항공 문서, 그래서 Instrument of Unconditional Surrender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항공 문서가 이 휴전 협정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거죠. 그로부터 한 6년 동안의 휴전 기간이 있었고 메가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그 수장이었던 소위 그 연합군 최고사령 스캇라고 하는 것이 동경에서 그래서 정령 통치, 군정을 실시하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이 지어지고 거기도 휴전협정 평화 조약. 1973년에 그 월남 여기 제가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지만 월남 평화협정, 베트남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 다 똑같은 건데 여기는 재미있습니다.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협정에 휴전협정, 평화협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종전선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 평화협정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평화협정 제2조에 보면 휴전, 정화, 시스파이어를 명시하고 있고 휴전에 관한 그 다음에 명칭 자체에서도 전쟁 종결, 그 다음에 평화 회복 되어 있죠. 내용도 다
협정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이라는 중간적인 절차가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평화협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갑자기 끝나서 평시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도적인 장치가 바로 휴전협정이고 휴전체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휴전체제 하에서 다시 휴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에 무슨 과도적 장치 중간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제 요새 이제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일부 그 젊은 학자들이 종전선언이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대국 정책을 주장해서 이걸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978년에 카터 대통령이 중재를 했던 캠프 데이비드 어그리먼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어그리먼트를 데이비드 협정을 좀 참고를 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좀 참고하고 거기 내용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종전선언과는 차이가 있어요. 거의 전쟁 상태 종결에 관한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협정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전쟁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했고 물론 이 중동 평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그 평화 협정에 들어갈 골자 같은 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평화 예비 협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전쟁의 그 캠프 데이비드의 경우에는 중동에 있어서 분쟁에 있어서 이집트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4차례 있었는데 1948년부터 56년, 67년 6.1 전쟁에 대한 73년까지 4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중재자면서 보증자로 참여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 종전선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 이스라엘 간에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캠프 데이비드도 종전선언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면 이제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하나의 어떤 과도적인 또는 예비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협정을 좀 촉진하고 자극하는 효과를 노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전선언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의 당연한 대표가 종전선언이고 전쟁 상태 종결과 평화회복을 같이 담는 게 평화협정의 그 일반적인 예고 과거의 역사적 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 종전선언이 굳이 필요하냐? 저는 필요성.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도 않고 필요하냐 할 때 저의 입장, 물론 이 정부나 그 친관변학자들은 뭐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의미가 있고 온갖 포장을 해서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휴전 체제는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대한민국 현재 국내법적 휴전의 국내법적 효력을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 질서나 모든 법령은 다 평시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입니까? 전시면요 전시 징발할 수 있어요. 정부가 막아도. 그 다음에 군역법에서 전시 항명제, 전시 군무이탈하면 전부 극형이 사형이에요. 전부 평시로. 그리고 군역법 제2조에서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의 현재 상태를 아예 평시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법질서는 헌법에 보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중대한 교전 상태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전시에 살고 있지도 않고 사변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중대한 교전 상태도 아니라고 보고 평시다 이거예요. 또 한미 간에는 어떠냐? 한미 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내법적으로 한미 간에도요 우리가 지금 평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1994년 12월에요. 우리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받았다. 94년 12월 달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하는 그때 우리 그 군에 계셨던 분이나 군 출신은 다 잘 알지만 우리 이 작전법 또는 합참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정전시 작전통 우리 휴전 체제가 있잖아요. 정전시 작전 통제권을 사실은 평시 작전 통제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미 간에도 대부분이 우리 군사 관계는 다 평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미 간에. 다만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 휴전 체제는 전시현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전시의 연장이고 휴전 체제나 휴전 상태가 국내법적으로는 지금 우리 평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이원적인 관계예요. 네? 이원적인. 이것도 이 한반도의 특수한 현상 형태를 말해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국제법적으로는 휴전 체제가 휴전 상태가 전시 연장하는데 미 국무부 때로는 주한 유엔군사령부 유엔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반도는 현재 technically still at war 이런 표현을 써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황에 있다. 전시 상태에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전시의 연장이다. 그 말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면은 우리 국내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종전선언에 따라 우리가 지금 평시 상태가 전시가 평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다 평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안보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안보 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 혼란이 뭐냐? 뒤에 가서 이제 효과 영향에서 나오지만은 종전선언은 법적 효과. 그거를 지금 앞당겨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하는데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종전선언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휴전협정 하에 놓여있고 휴전협정이 유효하고 휴전협정이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휴전협정이라는 특별법,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휴전협정 제6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협정은 말이죠. 수종과 정보 혹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교체될 때까지는 말이 길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협정 같은 그 휴전 체제 대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조약, 법적 구조 조약이 체결되면 그에 의해서 휴전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대체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전선언이 있더라도 뭐냐 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종전선언이 맺게 되면 이제 혼란을 오게 돼요. 하나는 휴전협정이 존속하니까 전시의 연장이 존재하고 여기는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면 아니 전쟁이 끝나고 전시의 연장이 전쟁이 계속돼. 이런 모순 상치되는 두 가지 문서가 있는데 실질적인 효력은 어느 게 앞서겠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걸 이제 이용하려는 생각. 북한이 이용하고 맞장구 치면 문재인 정부가 휴전협정을 계속 상원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앞세우면 이게 이제 상당한 그리고 우리 한미 안보 구조의 그 이완과 와해가 계속 진행되겠죠.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게 도대체 왜 나오냐? 사실 이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렸어요.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열렸고 그때 조지 W 부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후진타오 주석 등등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또 그 후진타오하고 만났을 때 북한이 핵폐기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평화협정의 체결을 휴전협정을 이제 그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우리가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 발언은 직접 TV라든가 뭐 이런 데에 방영되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상회담 후에 미 백악관에 토니 스노우라고 하는 미 백악관 대변인이 뭐냐면은 이제 기자들과의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뭐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 사람 뭘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이 사람도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뭐냐 한국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협력,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뭐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백악관 대변인이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쟁의 종교를 선언, 한국 전쟁의 종교를 선언 이런 말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우리 언론에서는 종전 선언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상회담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치가 외교부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입장을 탐색해봐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전직 고위 외교 안보 관리들의 전언 듣고 올 종합한 얘기입니다. 올 참고로 평화협정이고 지금 그걸 할 단계도 아니다. 그런 거론도 하지 말라. 딱 잘라버리니까 외교부가 BC 보고하고 미국의 입장은 전혀 그 당시에 외교부 산하에 요새는 국립외교원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판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면 뭐냐면은 이미 평화협정을 언급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국립외교원장 했던 윤덕민 교수라는 사람이 2007년 초에 쓴 보고서에 보면은 그건 평화협정과 차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이제 외교부는 미국의 입장을 갖고 정부 내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김만보 국정원장이 그러면 김만보 원장이 우리가 알아서 해보겠다. 그래갖고 이 김만보 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CIA 국장을 만나고 이걸 했더니 이건 우린 정보기관이 뭐랄까 국무부를 같이서 얘기할 얘기다. 국무부도 찾아갔더니 국무부에는 문전 박대를 갖다 돌아와서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한번 이 구상을 우리가 이제 종전선언을 한번 연구해보고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한 7, 8개월쯤 됐는지 6, 7개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이고 14 정상선언에 종전선언에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북한은 합의를 했고 크게 미국이 여기에 생각이 없으냐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합의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달라졌어요. 북한의 힘은 달라졌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전략은 북한은 말이죠. 조국 통일이 국가의 최고 이익이고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 협상, 대미 전략이나 대남 전략이나 모든 것은 다 조국 통일 전 한반도의 공산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대남 전략의 기초에서 통일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1975년에 허종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노동당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냐 대남 전략 혹은 조국 통일의 핵심고리 또는 중심고리 전술을 얘기해. 거기는 뭐냐면 거기 뭐라고 쓰냐면은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이 조국 통일 혹은 통일 전략의 중심고리 핵심고리입니다. 75년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아니죠. 월남이 파리 평화협정 체결 후에 2년 만에 공산화되죠. 그 해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뭐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그런데 이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고리 전략은 종전선언입니다. 그럼 자 뭐냐 이 북한의 지금 전략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국제적인 사례는 평화협정 안에 종전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쟁 상태가 당사자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한다는 선언이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라든가 많은 평화협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 분리시켰을까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주한미군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한미군 철수 쉽지 않잖아요. 언제 체결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 이걸 분리시키면은 종전선언을 채택해놓고 언제 체결될지 모르는 그 평화협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결과, 영향을 앞당겨서 실현시키겠다는 거죠. 종전선언을 한 그 시점에 전쟁 상태는 끝났다. 평화가 왔다. 요 멘트를 시작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냉전 질서 구조 해치 이거 다 해체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군 철수는 나중에 실현할지라도 그 미군
평화협정에서 나타나는 결과, 효과, 영향을 실현시키겠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벌써 이미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죠. 네. 이게 북한의 지금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전선언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아까 법적 효과를 얘기했지만은 실질적 효과 혹은 그 정책 파급 영향은 이거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자, 한반도에 지금 정전 체제가 있는데 휴전 체제 내지 정전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휴전 체제가 급속하게 이제 와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판문점 선언에 의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하는 그 합의에 의해서 사전 점거 그걸 위해서 통일부 쪽에서 말이에요. 그 북한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그러니까 유엔사가 제동 건 적이 있었죠. 안 나시나요? 왜냐하면 휴전협정에 따라서 그 DMZ의 그 관리는 지금 유엔군 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측 DMZ에 관해서 최소한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사의 역할은 뭐냐? 첫째는 뭐냐면 정전협정의 그 집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전협정 집행과 관련해서 DMZ의 관리 그리고 DMZ 안에 있는 JSA의 그 관리. 물론 현실적인으로 경비는 우리가 2000년대인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리권은 한국군에게 다 넘겼어요. 과거에는 미군이 배속된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같이 했지만 지금은 다 한국군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GSA하고 DMZ 그러니까 DMZ 관리 정전협정 유시기. 두 번째는 뭐냐? 유사시에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에 뭐냐면은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이 유엔 회원국 군대를 접수하고 통제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사실은 한미동맹도 북한의 남침 억제력이지만 이 유엔사는 뭐냐? 북한이 남침했을 때 전 유엔 회원국의 경우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어.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제가 발표문에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유엔사는요 한국 통일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발표문에 안 썼는데 유엔 총회 결의 376호라는 게 있는데 1950년 10월 7일 날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미연합사는 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남침을 억제 저지하고 이 제한된 추격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의 권능은 없어요. 그런데 유엔사는 유엔 총회 결의 제376호에 의해 가지고 전 한반도에서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의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다른 논문 발표한 데 있는데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냐? 제가 벌써 한 4, 5년이 됐는데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 통일하는 데 있어서 현재 휴전 체제가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평화 체제가 바람직한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국방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토의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이제 제법 전문가하고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휴전 체제가 더 유용해요. 라고 봅니다. 평화 체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평화 체제를 지금 하나씩을 보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의 그 여건을 조성해주고 북한식 통일에는 도움이 되는 현대의 휴전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평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점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고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은 모자를 쓰고 병행하고 미군하고 겸직해서 실제 인원은 300명 채 될까 말까 하지만 이게 실제 전쟁이 났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한반도 통일의 본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유엔사가 눈에 가십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도 그렇지만 자기들은 말이죠. 상황이 조성되면 전민 항쟁에 의해서 북한과 남한이 합작해서 미군 쫓아낼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유엔사는 눈에 갇힙니다. 국제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91년 9월달에 유엔 가입했을 때 연영국 총리가 유엔에 연설할 때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어요. 유엔사 해체.
한미 동맹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치를 주장했다는 거. 비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NLL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유엔군 사령관이 선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북한 유엔 회원국이고 전쟁 상태가 종결됐다. 이제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자. 남북한 간에 말이지 NLL 이거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고 북한이 동의도 안 한 거고 이런 불법 유령에선 걷어치워. 그리고 유엔 회원국 회백 보니까 등거리 인조국가는 등거리 원칙이야. 그러면 황해도 경기도 독일선 연장선상에 따라서 하자. 그게 이제 북한이 주장해왔던 선입니다. 99년 9월달에 서해 해상군사국에선. 그럼 그게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 조금 좌파 진영적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반대 논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유엔 해양권 협약 제15조를 보면 영해의 경계 획정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거리 원칙, 증간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거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 그 역사적 번원과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역사적 번원, 히스토리컬 타이틀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거리 원칙이 언제나 망고불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부속 합의서에서도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논리, 우리 또 친북 좌파 진영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또 친대한민국적인 논리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이 많이 들어가 생각 예정이 돼요. 그리고 평화 뭐라 그러냐면 정전선언이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냉전구조 해체가 시작됐다. 냉전 시대의 적대적 대결적인 범위 국가보안법 그것도 이제 해체되고 정비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저 총리란 분이 북한에 가서 말이에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전선언하면 더 탄력을 받고 더 얘기할 거예요. 이제 평화 시대가 왔는데 언제까지 적대적이고 대결적으로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 NGO들이 더 국회에 달려와서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 말이지 폐지하라고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또 법률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급 영향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 조금만 주세요. 네. 첫째 뭐냐? 정전선언의 위험성 부적절성인데요.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뭐냐? 북한이 지금 핵폐기 한 거 있어요. 그 시호는 했죠. 뭐 이렇게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장 뭐 해체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길줄이에 있는 뭐 우선 뭐 이런 것들 미사일 발사장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했지만 실제로 뭐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또 사실은 핵무기 그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핵무기를 장착해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탄이라든가 뭐 이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인데 저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종전선언의 구도로 가면은요 어렵사리 육자가 합의한 9.19 공동성명 체제를 허물고 그건 더 앞서 나가는 9.19 공동성명에 의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핵 폐쇄, 핵 셧다운, 그다음에 디스에이블링이라고 해서 뭐죠? 핵 불능화, 그다음에 핵 폐기, 디스맨틀먼트 이 3단계였어요. 예? 그리고 이 9.19 공동성명 체제에서는 이 핵 폐기가 상당히 진전된 그 어느 시점에 세퍼레이트 포럼, 별도의 포럼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그런 이제 논의, 협상을 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최소한 핵 불능화 이후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딱 못 박지는 않았지만 지금 뭡니까 지금 북한은 그 이후에 이 플루토늄 핵무기 많게는 20개에서 50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우라늄 핵무기까지 수소폭탄 실험도 했는지 말든지 뭐 어쩌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핵 능력이 고도화됐잖아요. 지금 핵 동결도 하는 상태입니다. 94년에는 핵 동결, 북미 제네바 북미 기반의 핵 동결이라는 말 썼고, 그다음에 핵 폐쇄라는 말 썼고, 셧다운도 안 하고, 아예 사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핵 리스트 씌고 그것만으로 종전선언한다, 교환한다. 이거 지금 9.19 공동성명체제도 지금 뒤엎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핵은 더 고도화됐는데 9.19 공동성명체제로 돌아가서 그 이행을 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핵폐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핵 동결, 핵 폐쇄도 안 된 현재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한다.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부적절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이게 뭐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거는 자위적 핵 억제력,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뭐 그다음에 정전 체제 한미 동맹으로 뭐 군사훈련에서 압박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체제 보장이 지금 시급하다. 그런 얘기 그 체제 보장의 일환으로 나왔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체제 보장의 일환으로 논의가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이 그런 자기들의 안전 보장에 우려가 있으면 이 종전선언이 아니라 차라리 북미 간의 불가침 합의가 오히려 더 적절한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거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우리의 지금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오히려 약화시키고 그런 위험성은 많은데 이거를 얘기하면 북미 불가침 합의를 하고 정말 조금 더 양보하면 이러이러한 거라고 핵폐기 진전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의지는 있다라는 의지 표명 정도는 만약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세를 막을 수 없을 때라도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게 지금 종전선언을 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종전선언 이러이러한 북한 핵폐기를 상당히 진전시켰을 때 종전선언 추진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가침 합의를 하면 돼요. 2002년에 제임스 켈리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북한도 우라늄 핵무기 개발하고 있어. 고백해. 그럴 때 그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 그때 뭐라고 하냐면 2002년 10월달에 뭐냐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체제 무장의 일환의 관점에서는 북미 불가침 합의가 더 적절한 거지 종전선언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한번 해버리면요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도래했다 그러는데 북한의 핵폐기 계속 이행 안 하고 말이죠. 계속 질질 끌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냐면 우리의 그 안보 체제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합의를 자꾸 남한하고 하려고 그러고 한미 간의 그 관계를 이간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자꾸 전개됐을 때 미국이 말이지 그 종전선언 폐기하겠다. 폐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딱 보여주기에 종전선언을 말했을 때 폐기하면 휴전체제로 돌아가는 거냐? 어떤 사람은 전쟁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휴전체로 돌아가는 거냐? 이게 아주 미미한 문이 있어요. 폐기하기도 쉽지는 않고 이게 정적 금반원의 효과입니다. 에스토펜이라는 건데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요. 무슨 뭐 14정상선언, 6.15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14공동선 전부 폐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행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폐기를 해버리면은 폐기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아마 정권이 바뀌어도 말이죠. 종전선을 뭉개고 실제로 백제하고 휴전체제를 강화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그걸 죽이려고 하지 종전선언은 폐기한다. 그렇게 할지 쉽지 않은 선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쟁 세력이 호전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그 말 바꾸기 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비핵화 이행 안 하고 지연될 때 과연 종전선언을 깰 수 있을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북한이 이렇게 말 바꾸고 계속 이렇게 지연하는 것에 비춰볼 때 저는 좀 우리의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 이런 중요한 카드를 갖고 있다. 저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이 카드를 한다면은 결국 평화협정 체결과 가히 같은 시기에 써먹을 수 있겠죠. 그거는 결국 핵폐기가 시작됐을 때죠. 핵불능화 핵폐기가 가져질 때 그때 써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전혀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종전선언이 채택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냐 이 판문점선언이 나왔지만은 평화협정 체결을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평화협정 체결 이슈하고 핵 문제가 대등한 선상에서 논의가 되고 이게 서로 연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구도는 어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제재하에 한미 동맹을 기초 유엔 제재하에 대북 핵 압박보다 북한이 핵 포기하라 이렇게 나왔던 구도인데 이제는 거꾸로 말이죠. 평화협정 문제의 진전을 보여야 북한의 핵폐기 일부를 얻어내는 비핵화 문제 일부 얻어내는 구도가 역전돼 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게 되고 가불의 관계가 지금은 국제사회와 한미일 국제사회가 갑이고 북한은 을이었어요. 근데 가불 관계도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북한은 그냥 평화협정 진전해야 핵을 조금씩 사람이 전전해서 하나씩 내주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종전선언은 아니고 불가침 선언과 함께 종전의지 표명 그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종전선언이
가시화됐을 때 우리가 이걸 가급적 늦게 최후로 뒤로 미뤄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아까 말해주신 것은 6.25 전쟁의 소수의 그 뭐 책임 문제라든가 사과, 천안의 연평도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NLL 구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그 종전선언을 했을 때는 휴전협정이 있지만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전협정 62항에 따라서 휴전협정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걸 아직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 노력 의무도 명기해야 됩니다.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냥 일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국회 기준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뭐 오늘 내용이가 아니고 근데 이건 한번 국회 기준 동의하면요. 종전 선언도 국회 기준 동의를 하게 될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판문점 선언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냐? 종전 선언을 국회 기준 동의를 받으면 종전 조약이 되버려요.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종전 선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약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미군 철수만 남는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말이죠. 미군 뭐 우리는 나가는 거 원치 않고 쉽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미국 김정은과 북한은 가만히 있고 대남 조약을 통해서 남한의 친북 세력과 착동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은 목표치 언제까지 버티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북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기준 동의를 아예 철저히 사전에 착안을 해야 종전선언도 그런 가능성을 공시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주 36번하고 37번 마지막 두 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있다는 점을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또 법적 효과 측면으로 보나 우리한테는 전혀 유익한 게 없고 우리의 안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아만다오 변호사님께서 하시겠는데요. PPT로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t's an honor to be here, and thank you so much to Wilmot Cho for having me. It's a huge privilege of mine to speak today. I'm just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신사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며 전쟁포로 문제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하단법인 물광주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개정에 대해서 양해드리겠습니다. I want to briefly discuss international law as it relates to prisoners of war today, to provide a brief history of POWs, to talk about U.S. policies and activities given the political situation today, and finally speculate on how an end-of-war declaration may impact the issue of POWs.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전쟁포로를 다루는 국제법 조항에 대한 말씀드리고 한국전쟁의 전쟁포로에 대한 역사에 대해 그리고 전쟁포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마지막으로는 종전선언이 한국전쟁포로 문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Of course, I feel it is important given the fact that over 1.2 million people died, many were displaced, and as we know, thousands of Korean armed forces were never returned and are still missing today, to talk about this issue.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War is often referred to as the forgotten war, so I think it's so important to talk today. Last month, in September, the United States celebrated the American Korean War veterans that are still missing from the Korean War. The suffering of Koreans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I believe, is exacerbated due to the policies of North Korea, for example, not repatriating prisoners of war, but also the way that prisoners of war are treated in North Korea today. 네, 저는 죽임을 당하고 피난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역사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종종 잊혀진 전쟁을 회자되는 한국전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5만 명에서 7만 명이 전쟁포로로 사로잡혔고 약 8만 2천 명의 대한민국 국군이 실종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은 미국에서 전쟁포로 실종의 날이었으며
한국 전쟁 때 행방불명된 7,683명의 미국 장병들이 희생을 입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고통을 남한인들의 송환에 가로막고 속임수를 쓴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그리고 전쟁 포로들의 가족들의 삶의 기회로부터 저해하는 사회적 계급 제도로 인해 가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ven 65 years later, there are still impacts on people who you might never suspect have relevance to the Korean War. 60 About a month ago, I was part of a tour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bring back American Korean War veterans. And so I just wanted to share a couple of photos with you. We went to the Eradicate Communism observation post, and these are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going to the observation post.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미국 참전 용사분들과 함께 DMZ를 방문할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하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두 장의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한국전 참전용사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사전 방문 답사 때 멸공 전망대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병사들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DMZ에 주동되는 멸공 전망대로 모시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However, as a lawyer, I wanted to also talk about international law as it relates to POWs. International law defines prisoners of war in some cases, and depending on the type of conflict, certain laws are triggered. In this case, in the Korean War, the Geneva Conventions are relevant, although North Korea never signed. At that time, did not sign the Geneva Convention. This is one of the main treaties that we look to help us figure out the conduct prisoners of war and treatment prisoners of war should be given during the Korean War. 네, 특별히 저는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서 그 국제법의 관점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조언하고자 합니다. 65년 전에 그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삶 속 깊숙이 와닿는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한국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감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분 권한에 대한 정의와 책임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Geneva Convention is actually where we find an obligation for state parties to repatriate prisoners of war. Article 118 says, prisoners of war shall be released and repatriated without delay after the cessation of active hostilities. So I think that the Geneva Conventions here are important, but then more recently, in 2014,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looked into the issue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prisoners of war was very relevant in terms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I just put the defin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here for you to see. But the Commission of Inquiry basically said that because North Korea did not repatriate prisoners of war, this could be seen as an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n ultimately concluded in 2014 that North Korea's actions could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based on the fact that they should have repatriated prisoners of war. In one instance, North Korea has done many other things to qualify a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네, 여기 앞서 띄어진 슬라이드를 좀 일단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쟁 포로라는 용어 자체에 일단 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포로에 대한 지위와 대우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한 4가지 협약 중 하나인 제네바 제3협약에 의거하여 다루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 지위는 제네바 제3협약 제4조에 의거해서 구금된 사람들에게 부여가 되는데요. 충돌 당사자의 군대 구성원도 포함합니다. 제네바 조약 3조는 전쟁 포로를 위한 보호 의무를 명기하고 있으며 당사국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합당한 처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네바 협약 3조는 전쟁 포로 송환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종료하면 집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 협정 주입 당시에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 아니었으나 1957년 8월 27일에 일부 조건을 가입했습니다.
덧붙여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본국 송환 거부 행위를 강제 실종이라고 부른 적을 간주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북한인도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국제법이 정의한 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라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에서 13년에서 14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이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밝혔습니다. So what can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and POWs tell us now? As we learned, from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has not followed through on its legal obligations. Although it wasn't a signatory to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it eventually ratified the Geneva Conventions. But where it was obligated was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is is a picture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in Panmunjom. This obligated North Korea to repatriate prisoners of war within 60 days after the end of hostilities. 그렇다면 한국전쟁과 전쟁터의 역사가 우리가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좀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꼽자면 북한은 법률상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당시의 협약에 의거하여 전쟁포로를 송환한 의무는 북한에게 없었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에서 포로 송환에 분명하게 동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점을 바로 돌아보아 한국전쟁 당시 포로 문제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되었는데요. 이는 국제연합국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엄연한 군사협정입니다. 군사협정에 따라서 제약과 통제를 쌍방의 막대한 군사정전협정의 내용을 잠깐 다루자면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하는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에 대한 일체의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한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제약과 통제를 받는 각자 공동 사항을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합니다. A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concluded in 2014, though, despite North Kore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s we know, it did not abide by these obligations. Otherwise said that over 50,000 Korean armed forces were never repatriated, and only 8,343 POWs were returned to South Korea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rmistice Agreement. 그러나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법상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천 명의 한국 포로를 송환하지 않았을 뿐더러 향후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2014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조사위는 최소 5만 명의 한국 국군 포로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라며 정전의 즉각적인 결과로 53년 4월과 54년 1월 사이에 한국으로 송환된 국군 포로는 8,3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Commission of Inquiry, 500 survivors are thought to still be held in North Korea. This was in 2014, so unfortunately the number is likely less. And approximately 400 POW family members live in South Korea or elsewhere today. 조사위에 따르면 500명의 생존자들이 북한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약 400명의 국군 포로 가족이 한국 혹은 한국 밖의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Additionally, the UNCOI heard testimony from several prisoners of war who managed to escape. They detailed the very difficult life they had led in North Korea. And I think one of the more tragic parts of the testimony was how discriminated they had, how much discrimination they had dealt with, but not only them, but their family members. 추가적으로 유엔 조사위는 수십 년의 세월을 탈북에 성공한 여러 국군 포로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단 한 번도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now I'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United States policy dealing with prisoners of war and repatriating remains in light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네, 이제는 제가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The Trump-Kim Singapore summit in June 2018 expressly mentioned prisoners of war,
but in the context of repatriating POW and MIA remains. 네. Sorry. 지난 2018년 6월 10일에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전쟁 포로를 분명하게 언급했으나 이는 전쟁 포로 유해 수습에 대한 것으로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쟁 포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So the primary U.S. agency handling POW remains today is the Defense POW MIA Accounting Agency, or DPAA. This wasn't always the case before in the 90s when North Korea was repatriating unilaterally. The UN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t Panmunjom was handling repatriation, but today it's the DPAA. 네, 그 전쟁 포로 유해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미국 정부 기관은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 확인국 DPAA. 이전에는 잠깐 아만다 씨가 설명하시면 유엔에서 다뤘지만요. DPAA의 목표는 지난 분쟁에서 사라진 군인들에 대한 가능한 완전한 설명을 그들의 가족들과 국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DPAA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약 7,000명의 미군이 실종된 채 남아있으며 이 중 5,300명이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ultiple laws exist in the United States actually dealing with prisoners of war. I just wanted to explain one, and that's the Bring Them Home Alive Act of 2000. This was actually Congress's attempt to try to have people from North Korea, China, or the former Soviet Union actually bring American prisoners of war back to the United States for a reward. 네, 미국 전쟁 포로와 전시 행방 불명자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안내하기 위한 다수의 법과 지침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2000년에 제정된 미국의 고국 생활을 위한 법안은 한국전쟁 포로 및 실종 미군의 생활에 도움을 준 북한, 중국, 구소련 연방 국적의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DPA, as part of Operation Glory, which was after the armistice was signed, both sides made an effort to return their war dead during September through November of 1954. However, as we know, North Korea essentially underreported the number of prisoners of war that they had. An estimated 4,219 human remains wer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is operation. In 1990 to 1994 and in 2007, North Korea made unilateral remains turnovers, and that was through the Panmunjom, as I mentioned. But in exchange for this, the U.S. had paid millions of dollars for human remains. DPAA에 따르면 글로리 작전의 일환으로 양측은 5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사자 송환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중국과 북한 측이 제공한 약 4,000개의 관에서 약 3,009가 미국인으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그럴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그리고 2007년에는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인 유해 송환을 했고 DPAA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자체적인 발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Today, the DPA does not currently conduct repatriation operations, but because we've seen in Singapore, at the Singapore summit, that POWs was mention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perhaps we'll see further operations by the DPA in the future. This does have an enormous political win, I think, in terms of bringing American remains back to the United States. 현재 미국이 북한을 실행하는 앞서 말한 것 같은 작전은 없지만 아마도 싱가포르 회담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좀 풀리면서 이 유해 송환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과거의 DPA는 약 200구가 넘는 유해를 발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Finally, if ther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you've heard mentioned, what should the Korean government do in terms of remaining prisoners of war in North Korea and help their family members? And I think that this is an obvious answer for me, but of course they need to do more and continue to keep up efforts to bring home prisoners of war.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되면 한국 정부가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And I wanted to mention a couple of previous efforts I learned about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One was in 2000, another was in 2006 through different inter-Korean
meetings and with the Red Cross. But ultimately, I think the point is that out of the thousands of Korean War prisoners of war and those missing in action, only 17 prisoners of war were able to meet their families and family reunions as a result of these previous operations. 네. 이전에 한국 정부에서 전쟁 포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그 전쟁 포로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점에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As the Panmunjom Declaration states,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an end to war this year, marking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네, 판문점 선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President Moon, in fact, said in a recent speech in New York City that the most important accomplishment of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was the military agreement, which is essentially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미국 협회 CFR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군사 분야 합의이며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impacts on repatriation of POWs and remains, an end-of-war declaration could ultimately end the Armistice Agreement and make way for a peace treaty and even a peace regime, as President Moon has discussed. As the Armistice Agreement was the sole body responsible for set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POW repatriation, there may be, I think, a diminished argument that we can use to say that North Korea still will be obligated to return remains. However, on the other hand, as we know, North Korea hasn't returned remains, it hasn't repatriated POWs. 전쟁 포로 송환에 대한 영향에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궁극적으로 종전협정을 끝내고 판문점 선언과 더불어 문 대통령이 그의 최근 북한 관련 연설에서 논의했듯이 평화협정, 또 나아가 평화체제로 향하는 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전쟁 포로 송환의 조건을 설정하는데 유일한 근거였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 포로 송환과 관련한 군사협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역사와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약화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북한은 정전협정 아래 전쟁 포로 송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So given the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between the Moon administration and Kim Jong-un, I'm trying to be positive on a topic that's very serious and hasn't had a lot of success, unfortunately. So I wanted to point out this area to you because in the annex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the military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t lists coordinates, which I plotted here just using Google Earth. And these are on both sides of the DMZ. And this is a joint remains recovery proje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y've chosen this small piece of area along the DMZ as sort of a pilot project, a test run, if you will, to try to repeat, to try to look for remains recovery. And in this, they're also conducting mine operations, and they'll build a road.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평양선언과 함께 이루어진 최근의 군사 분야 합의에서 남북이 한국전 유해 발굴과 지뢰 제거 및 남북 간 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앞서 포인트로 이렇게 보여드린 저 노란색 지점이 그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 this isn't in the speech, but last week I spoke to a former U.S. military officer who was at Panmunjom, and he helped with the repatriation recoveries in the 1990s, and he's quite familiar with the DMZ area. And in his research, he says that in this area, he doesn't believe that North or South Koreans actually fought here specifically, that it was actually the Chinese and the French soldiers that were in this area. So for him, he speculates that perhaps choosing this area is a way to take a small step and some sort of trust building exercise, but he doesn't expect, unless North Korea has planted remains there, to find North or South Korean remains. 이 발표 내용의
의견이진 않지만 지난주에 제가 한 전 퇴역 미국 장교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90년대 판문점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실 한국전쟁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던 병사들은 중국군과 프랑스군 병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것이 과연 북한의 그 남한 한반도 프로세스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to conclude, I would say that if we are on the road to an end of war declaration, which the leaders have said they want by the end of this year, and then ultimately a peace treaty with a peace regime, that would mean the end of armistice agreement. It was a temporary military agreement from the start. However, I hope that under a peaceful Korean Peninsula, this would include, of course, advocating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vocate that all the rest of the prisoners of war are returned, and if there is greater trust and a true peace, that that families could have their family members reunited. 평화협정이 일단 도래하게 되면 정전협정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가 바라건대 살아있는 전쟁포로의 석방과 모든 한국 전쟁포로의 정말 제공을 요구할 것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만다 오 변호사님께서 이 국군 포로 문제의 어떤 국제법적인 현실, 미국 인권 변호사로서의 국군 포로 문제를 오늘 시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박범진 시민연합 이사장님의 토론을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인 박범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지난달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중국 여행을 갈 때 이 물망초에 박선영 이사장님과 함께 가게 돼서 그때 10월 달에 군포로 문제 가지고 세미가 있는데 토론자로 참여해 해줄 수 없느냐고 해서 저도 같이 북한 인권에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는 같은 동료로서 조그만 힘이라도 좀 되겠다 이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적인 얘기를 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제 발표를 해준 재성희 교수님께서 그 위험성과 또 그것이 가져올 어떤 부정적인 영향,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늘 보도된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거부할 때 그 상당히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북한이 이 비핵화 이행을 거부하면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참 대통령으로서 너무 사력 있지 않은 좀 경망한 얘기 같은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전선언 한번 해놓고 어떻게 다시 또 그걸 취소를 합니까? 저는 한 번 선언을 하면은 종전선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북한이 이 핵협상을 해오는 과정을 쭉 보면은 항상 행동 대 행동, 또 단계적인 협상 늘 이걸 주장합니다. 그것을 뭐 일반적으로 살라민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결과를 보면은 1994년에 제네바 핵 합의 때도 합의를 해놓고 도중에 깨뜨리고 2005년에 9.19 공동선언을 해놓고도 또 도중에 깨뜨리고 그런 경우 사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종전선언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걱정되는 것이 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북한은 평화협정을 이제 체결하자. 그리고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나올 것이 거의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이 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얘기만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주재 발표하신 최성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은 국내 반미 세력, 친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라고 걱정이 됩니다. 어젠가 그 카나다 출신인 웨이 에어 유엔군 부사령관이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 이분도 하는 얘기가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옳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번째로 평양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생산적인 혈행이었다.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폼페이오 갔을 때 김정은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섯 달 전에 외국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폭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허용할 테니까 사찰단을 보내라. 그리고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폐쇄할 테니까 미국이 상소치를 취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들 핵을 완성했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어요. 다시는 실험할 필요 없는 시설이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은 같은 차를 가지고 두 번 팔아먹는 거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언론에서 추측하기에는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지 않고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을 보면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지 않을 것인가 아마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루는 것이 아닌가. 오늘 지금 보면은 어쩌면 내년 이후로도 넘어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제안한 그 내용 중에서 그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장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동시 차량 발사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이제 발사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필요 없는 그 시설 가지고 또 생색을 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청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한 걸 가지고 북한의 핵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을 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다시피 가서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하고 또 좀 저롱 섞인 혹평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경화 또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가가지고는 또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핵신고를 좀 미루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정부의 이런 그 입장이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적인 반응도 대부분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리 하이논이라는 분이 있더만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핵신고를 미루고 상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1971년 남북 적시자회담이 시작될 때 조선일보 기자로 적시자회담을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47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봤습니다. 남북 간에 47년간 지금 대화를 했거든요. 이런 대화 저런 대화 40년 했는데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972년에 잘 아시다시피 7.4 공동성명이 발표됐거든요. 7.4 공동성명은 앞으로 통일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합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하자. 그 얼마나 멋진 합의입니까? 전 그래서 참 이제 한반도에는 정말 평화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겠습니까? 공작원문에서 경축 시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을 하려다가 유경수 여사 사망하게, 또 군사분계선에 남친용 땅굴 파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1991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하고 비핵화 공동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전술핵무기를 미국에서 다 철수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던 2000년에 김정일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보면 두 차례 연평해전이 있었죠. 네? 천안함 폭침해가지고 우리 40명의 우리 해병, 해군 병사들을 숨지게 연평대 포격을 가했죠.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971년에도 특히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피해서 내려왔던 우리 월남 인사들이 공산당은 무슨 대화냐, 공산당은 무슨 대화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남북적자회담 우리 대표였던 이범석 대사하는 얘기는 북한의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지 북한이 변한다. 네? 우리가 그래도 자유의 바람, 이게 촘촘하다 하면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돼요. 자유의 바람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해야지 북한이 변한다 이랬습니다. 왜 햇볕 볕쳐도 변합니까? 햇볕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1994년에 조창호 소위가 탈북에 성공해서 기원하면서 기후에 2010년까지 81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포로 상당한 군포로가 북한에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발표에서 말씀했지만은 2013년에 UN 북한인권조사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2014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도 6.25 때 행방불명이 된 한국군 8만 2천 명 중에서 5만 내지 한 7만 명 정도가 북한의 억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휴전협정 당시에 그 자유순환 원칙에 의해서 남북 간에 이제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남쪽에서도 가고 북쪽에서도 왔습니다. 그때 북한은 다수의 포로는 남겨두고 소수만 보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발표자가 얘기했지만 제네바 협약의 위반입니다. 그 당시는 뭐 저희가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적대 행위가 종식이 되면 모든 포로는 석방을 해서 귀환을 지키는 것이 제네바 협약의 정신이고 이걸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하면 국군 포로는 없다. 국군 중에서 귀순한 사람은 있다. 그럼 포로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자주 얘기를 하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할 때마다 한두 명씩 섞여서 가족을 만나게 하는 좀 생색 정도 내는 그런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이제 참 북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참 뵈면은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참 우리 역대 정부들이 국군 포로의 귀환을 송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게 되돌아보면은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 당 총재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매주 한 번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을 대표해서 늘 참석을 했습니다. 1995년서부터 97년까지요. 그때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총장이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늘 외교안보 문제에서 그 양반이 보고를 하고 했는데 제가 2년 3개월 동안 매주 청와대를 다녔는데 그때 이미 1994년에 조창호 서희가 교환했기 때문에 북한에 국군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회의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 걸 보면은 김영삼 정부도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 아니었나. 그러고는 취임 초에 이모라는 비전형 장기수만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간 정부였어요.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게 이렇게 평양 가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요. 당연히 얘기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는 이전양 장비서 64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는 얼빠진 정부입니다. 얼빠진 우리나라 역대 정부 얼빠진 정부.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잠시 한번 언급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도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역대 정부들이 참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어떤 처우를 받고 지내온지는 뭐 많은 분들이 증언도 해주시고 우리 아까 말씀을 해주신 이영복 선배님께서 쓰신 그 운명의 드날이라는 그 수기도 제가 몇 년 전에 읽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 주민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어서 분류해가지고 핵심 계층은 우대하고 적대 계층은 아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증언에 의하면 우리 국군포로들은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가지고 온갖 차별을 당하고 그 가족들도 차별받아서 심지어는 그 자녀들은 왜 우리를 낳느냐 이렇게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수기에서 봤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포로 자녀들이 이제 가족이 한 330명 왔다는 얘기도 아까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여러분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972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우리 국군 포로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해요.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후에 별 진전이 없고 그래가지고 또 실망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 생존자가 이제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세가 90안팎이 아닙니까? 우리 이영근 선배님도 지금 89세라고 그러셨는데 대개 이제 90안팎이 될 건데 2014년에 UN 북한인권조사원의 추정은 한 500명 정도가 생존해 있을 거로 추정을 했는데 벌써 이제 세월이 몇 년 지났으니까 아마 생존자가 더 줄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월 달에 있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내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하는 청원서를 또 청와대에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청와대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의제에 참여시켰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1일에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 64위가 미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하와이를 갔다가 봉안되는 서울 성남의 서울공항에 봉안되어 오는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전 집에서 그걸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봉안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유해가 담겨져 있는 관에 일일이 하나하나 6.25 참전 기장을 전부 다 이렇게 수여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다 살아서 돌아올 분들이 그냥 관에 붙여서 돌아오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해 도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아직도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이 국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핏 좀 생각하기로는 매년 유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회의,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국군 포로 문제도 거기에 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군 포로 문제에서 관심 갖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무관심하지만은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군 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정부 적극 노력해라 하는 압력을 정부에 가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경제 지원할 때는 북군 포로 문제를 연계시켜서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좀 봤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참고될 게 나왔더니 미국 국방부 산하에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있다고 해요. 거기는 어떤 모토로 활동을 하냐면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야 할 때까지
라는 그런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참 미국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걸 보러 오면서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진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시면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국군 포로 문제를 우리가 해할 때 반성을 해야 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토론은 질문은 한 10분 정도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만다 오 변호사님한테 좀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만다 오 변호사님은 뒤에 패밀리 네임이 오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계 성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Thank you for your question. My husband is Korean American. One thing I didn't mention, but in terms of the impacts of the Korean War, his uncle, who we met on that, actually was killed during the war when he was 15 years old. But yeah, my husband is Korean. 사실 제 남편이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제 성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제 남편의 삼촌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사망하셨다고 우리는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 안 오기 때문에 제주도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 비용은 나라에서 대주지 않고 우리 자체에 돈을 물었어요. 이런 거 아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